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데 제 인생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결혼할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는데 이 나이에 혼자 14살 아들을 키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인생이 마음 먹은 것처럼 흘러가는 게 없더라고요. 원래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던 저였는데 지금은 돈도 온전한 가정도 남은 게 없어서 참 후회스럽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고 살았던 것도 아닌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 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지난 일은 묻어둔 채 앞만 보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긴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내는 누가 봐도 예쁘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났던 저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어요.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이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차까지 빌려서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아내는 놀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니, 이게 웬 차야? 원래는 차 없었잖아. 우리 영숙이 다리 아플까봐 내가 편하게 해주려고 아버지 차 빌렸어.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민식 씨 뿐이야. 그렇게 저는 아내와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저의 끊임없는 구애 끝에 아내와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아내가 웃는 모습만 봐도 세상이 달라 보일 정도였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던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주유소 사업을 하던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결혼을 할 수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 생각은 어차피 연애하다 결혼할 거라면 빨리 결혼해서 살림을 합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는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직업이 없었고 저는 결혼과 동시에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가정을 꾸리는 데 성공했어요. 하늘에서도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듯 결혼 후 아내는 임신까지 하게 됐답니다. 정말로 가장이 된 저는 일과 가족들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아내의 뱃속에 아들이 생긴 후부터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그저 행복하기만 하더군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주유소는 날로 번창하고 있었고 아들이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무렵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주유소 사업을 늘려보려고 무리하게 투자를 시도하다 결국 사기를 당하고 만 거예요. 하루아침에 주유소를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한 저는 어떻게든 원금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유소만큼은 끝까지 지켜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노력에도 저는 결국 전부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창문으로는 사랑이 도망간다고 하죠. 15년 가까이 아들 키우면서 살면서도 부부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던 저는 아내와 싸우는 날이 늘어만 갔어요. 특히 아내는 아들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심하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학원에서 문제집을 사야 된다고 아내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들을 보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지금 나한테 문제집 사야 된다고 돈 달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애가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지금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못 죽는 거 안 보여? 지난주부터 교재 사야 된다고 말했었는데 내일부터 새로운 교재로 공부한대요. 네 아빠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 나 돈 없으니까 돈 얘기는 네 아빠랑 해. 아내는 아들이 돈 얘기만 꺼내면 화가 잔뜩 난 채로 말했어요. 저는 옆에서 아내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가 애한테 저렇게까지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화가 난 아내를 보면서 말했어요.
당신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괜히 엄한 애한테 화내지 말고. 재산 다 잃은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해? 당장 돈만 있어도 해결될 일인데 당신 이제 돈도 없잖아. 당신 아들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돈 더 많이 들 텐데 당신 감당할 수 있겠어? 나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잖아. 당신까지 꼭 이렇게 해야겠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신이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화낼 일도 없잖아. 이제 어쩔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망한 거야. 아내는 제가 빈털터리가 됐다며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의 달라진 태도가 낯설기만 하더라고요. 아내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와 제 생각은 많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주유소도 다 잃고 빚까지 지고 만 겁니다. 빚이 생기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망해버린 사업을 포기하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일자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몸이 좀 힘들고 쉬는 날도 많지 않았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물불 가릴 게 없었어요. 설사 일하다가 몸이 부서진다고 해도 해야만 했죠. 제가 돈만 벌면 집안에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장인데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 싶었죠. 그 무렵 아내도 지인 소개로 보험 영업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조선소에서 일하게 됐어. 근데 아무래도 일하는 게 지방이니까 자주는 못 올 것 같아. 쉬는 날도 많이 없고. 당신이 힘들겠지만 혼자서 아들이랑 잘 있어. 내가 자주자주 올라올게. 내가 너무 당신 바가지만 긁었나 봐. 너무 막막해서 화만 나더라. 나도 일 시작했으니까 일단 빚부터 갚자. 열심히 벌면 금방 갚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미안해. 당신도 몸 조심해. 우리 지금 건강이 재산이야. 아내와 저는 빚 갚고 다시 시작하자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방으로 가서 돈을 버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다시 예전처럼 아내와 아들 세 식구가 행복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부서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 일을 하겠다고 했던 선택은 장고 끝에 둔 악수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네요. 원래 생각이 길면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하죠. 그때는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조선소에서 배 내부와 외부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일이 많지 않았고요. 일은 힘들고 휴일도 짧다 보니까 집에 자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짧으면 일주일에 한 번, 길게는 2, 3주에 한 번씩 집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도 가장답게 일해서 돈만 벌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 14살 되던 해에 저희 부부는 파국을 맞이했어요. 1년 동안 빚만 갚으면서 살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남보다 못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아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제가 휴일에 집에 가면 아내의 달라진 태도가 저를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돈만 잘 벌어오면 아내와 다시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한 번은 2주 만에 휴무가 생겨서 서울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배부르게 저녁을 먹었던 날이었어요. 아들도 가족들끼리 외식해서 신이 났는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더군요. 그렇게 잘 먹고 밤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글쎄 아내가 침대 밑에 이불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말했죠. 침대에서 같이 자면 되지. 왜 밑에다가 이불을 깔고 있어? 혼자 자는 게 편해. 맨날 혼자 편하게 자다가 당신 오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내가 잠버릇이 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와서 같이 자. 오랜만에 왔는데. 싫다니까. 그냥 편한 대로 자면 되지.
그리고 당신 씻어도 페인트 냄새 엄청 나는 거 알아?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자. 저는 따로 자는 게 편하다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게다가 페인트 냄새까지 난다면서 마치 더러운 벌레 보듯 말하는 아내 표정을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부부인데 오랜만에 만나면 애틋하고 반가울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방 바닥에서 아내가 자는 건 화낼 일도 아니었어요. 한 번은 아예 베개까지 다 챙겨서 아들 방에서 자기까지 하더군요. 점점 아내가 저를 거부한다는 생각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자려는 아내를 보면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급 가져와야만 남편이고 서방이지? 당신이야말로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서운한 마음에 아내한테 괜히 투정 부리듯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는 아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게 부부라고 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저를 더 화나게 만든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먼 타지에서 혼자 일하던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오면 진수성찬까지는 아니더라도 밥이 될 만한 건 차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연 듣는 분들이라면 남편한테 어떻게 해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오랜만에 서울집에 가는 날이면 집밥 먹을 생각에 들뜨기까지 했거든요. 매번 백반집에서 밥을 먹거나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으로 대충 끼니를 때워서 그런지 집에서 갓 지은 밥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런데 이런 제 기대와 달리 아내는 다음날 아침 전자레인지에 돌린 즉석밥과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꺼내주는 겁니다.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그리고는 대충 먹고 치우라고 말하는 아내를 보자 화가 치밀었죠. 저는 숟가락을 들지도 않고 아내를 보면서 말했어요. 집 나갔던 개가 다시 집에 들어와도 이렇게 성의 없이 챙겨주진 않겠다. 내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그 한 번 집밥 제대로 챙겨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누구 때문에 보험 팔면서 이 고생을 하는데 사업 다 말아먹고 집구석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냥 주는 대로 좀 먹어. 내가 언제 당신 보고 빚 갚으라고 했어? 나 힘들게 돈 벌어서 빚 갚고 생활비까지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어딨어. 나는 뭐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는 거야? 돈이나 잘 벌면 내가 돈 버는 기계에 기름칠이라도 해주지. 누가 보면 돈 엄청나게 벌어오는 줄 알겠네. 제가 아내한테 생색 내려던 건 아니었지만 아내의 말에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든 식구들 힘들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고 노력하는 제가 바보가 된 것만 같았어요. 갑자기 그동안의 노력이 허탈하게까지 느껴지더군요. 저는 아내의 날카로운 말에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그래, 내가 엄청나게 버는 것도 아닌데 생활비까지 보내면서 괜한 고생을 했네. 나 앞으로 생활비 안 보낼 테니까 당신이 번 돈으로 살아보든지. 왜 갑자기 생활비로 그래? 내가 나 혼자 쓰는 돈도 아니고 당신 아들도 쓰는 돈이야. 아침부터 귀찮게 진짜. 알았어. 밥 새로 해줄게. 기다려. 결국 아내는 생활비를 안 주겠다는 말에 아침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야말로 엎드려 절받기 아닌가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라도 집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좀 오기도 있었던 것 같네요.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아내의 냉랭한 태도에 기분만 상하고 말았죠. 기러기 가족들의 생활은 다 이런 겁니까? 아내와 싸웠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와 아침밥으로 다툰 이후 힘들더라도 집에 자주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겨우 휴일을 받아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저는 자주 봐야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괜한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 생각과 달리 저를 반기지 않더군요. 일주일 만에 겨우 올라온 저를 보면서 싸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자주 와? 일이 또 없어? 빚은 언제 다 갚으려고? 쉴만 하니까 쉬는 거지. 내가 내 집 오는데 당신한테 보고하고 와야 된다는 거야? 너무 자주 오니까 하는 소리지. 오며 가며 교통비에 당신 올 때마다 차려야 되는 밥값에다가 돈 생각 좀 해.
나중에 아들한테 빚 물려주고 싶어? 제 아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빚이 싫고 먹고 사는 게 빠듯하다고 하지만 힘들게 일하다 온 남편한테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현관에서부터 문전박대하는 아내를 보자 있는 정도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가난이 우리 가족을 다 갈라놓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했고 아내를 보면서 날카롭게 말했어요. 돈 생각하는 사람이 밖에 택배를 저렇게 시켜? 복도에 보니까 택배 박스 버릴 게 한가득 있더라. 당신이야말로 집에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생활비도 넉넉하게 보내주고 당신도 돈 벌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돈 타령만 할 건데? 당신이 빚 다 갚을 때까지 돈 타령할 거야. 그리고 생활비 절반이 애 학원비로 나가는데 내가 지금 돈 타령 안 하게 생겼어? 학원비 내고도 돈 남을 정도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대로 밥도 못 얻어먹는 내 팔자라 생활비 줄여서 보낼게. 당신 말대로 빨리 빚이나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아내와 또 돈으로 싸우고 말았던 겁니다. 어째 돈을 벌수록 싸우는 날이 늘어만 갔고 아내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죠. 진짜 돈만 벌면 될 것 같던 제 인생에 큰 구멍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지방에서 일하다 온 저를 문전박대하듯 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없는 동안 행동이 정말 낯설게 많이 변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아내는 예민하지도 않고 오히려 차분한 사람이었는데 아들한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화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만에 집에 왔다고 아내와 싸웠던 날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거실 소파에 팔자 좋게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문자라도 하는 듯이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가만 보니까 아내는 집안에서도 핸드폰을 통 내려놓질 않았어요. 그러다 화장실 간다고 잠깐 핸드폰을 내려둔 사이 아내 핸드폰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전화가 아니겠거니 했는데 잠깐 끊기더니 또다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핸드폰 엄마 가져다 주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엄마한테 핸드폰 가져다 주려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마침 아내가 화장실에서 달려 나오더니 아들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야, 너 누가 엄마 핸드폰 함부로 만지래? 버르장머리 없이 내가 너 그러라고 없는 살림에 학원 여러 개 보내는 줄 알아? 나는 계속 전화가 오는 것 같길래 급한 전화인 줄 알고 가져다 주려고 한 거예요. 네 아빠 닮아서 멍청해서 그런 거야?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저번에도 말했잖아. 저는 아들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는 아내를 보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게다가 절 닮아서 멍청하다뇨.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소린가요? 저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화가 났지만 아들한테 막무가내로 화내는 모습을 보자 정말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의 호통에 기가 죽은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들과 아내 사이에 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애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정말 미쳤어? 내가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누누이 말했는데 또 손대니까 그러잖아. 전화가 왔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왜 이렇게 오바를 하면서 화내는 건데? 내가 뭘 숨긴다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아들 당신처럼 키우기 싫으면 가정교육 똑바로 시켜. 당신이야말로 애한테 한 번만 더 함부로 하기만 해. 그땐 진짜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저는 아내에게 호통을 치면서 말하고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핸드폰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아들을 쥐어잡을 듯이 화를 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는 아들과 방으로 들어와서 아들을 달래줬어요. 그러자 아들은 제 품에 안겨서 눈물을 보이더군요. 제가 없는 동안 아들은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지 서럽게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래주다 저는 아들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요즘 엄마한테 자주 혼났어? 왜 그렇게 엄마한테 기가 잔뜩 죽었어? 엄마 일하느라 바빠서 자주 못 보는 건 괜찮은데 요즘엔 나만 보면 화만 내. 무슨 화를 낸다는 거야? 엄마가 너 공부 못한다고 혼내기라도 해?
엄마 요즘 내가 밥만 많이 먹어도 화내고 학교에서 늦게 와도 화내. 나 아빠랑 살고 싶어. 엄마 너무 무서워.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아내한테 생활비를 보내면 집안 살림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아내를 믿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제 믿음을 깨뜨리기 시작한 건 바로 아내였죠. 아들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지방에 있는 저와 살고 싶다는 말까지 하니까 아내가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분명 사업이 망했을 때보다 훨씬 더 살만해졌는데 아내는 매번 돈 타령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은 또 있었어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옷을 챙기고 있는데 옷장에서 글쎄 못 보던 옷이 나온 거예요. 제가 좀 덩치가 있는 편이라 옷은 늘 큰 옷만 입었는데 제가 평소에 입던 상의 사이즈도 아닐 뿐더러 셔츠가 있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단추가 있는 옷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옷장에서 남자 반팔 셔츠에 사이즈도 제 것이 아닌 옷이 나오니까 황당하더군요. 저는 짐을 챙기다가 말고 아내를 불러서 물었어요. 아니, 이 옷은 뭐야? 내 옷은 아닌 것 같은데. 사이즈도 그렇고 내가 언제 셔츠를 입었다고 이런 게 다 내 옷장에 있어? 제가 처음 본 옷이라면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제 손에 있던 옷을 뺏어갔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말을 얼버무리며 말했어요. 저번에 내가 일하다가 옷에 커피를 쏟아서 같이 일하는 언니가 준 거야. 남자 옷인데 왜 언니가 줘? 그 언니 차에 있던 남편 옷이야. 급한데 주는 대로 입어야지. 내가 세탁해서 갖다 준다는 걸 깜빡했네. 신경 쓰지 마. 아무리 봐도 아내 행동이 영 수상했어요. 크게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리는 것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언니가 줬다는 옷도 이상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아내를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섣불리 아내를 의심하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런 제가 결정적으로 아내를 의심하게 된 건 아내 화장대에 있던 남자 로션을 보고 나서부터였어요. 저는 아내한테 부탁했던 선크림을 찾으려고 아내 화장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 화장품 사이에 남성용 스킨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기초 로션도 안 바르던 제 거는 절대 아니었죠. 정말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새 것도 아니고 누가 좀 쓴 것처럼 흔적이 보이더군요. 저는 남자 기초 화장품의 셔츠에 뭔가 아내에게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자 스킨통을 들고 이리저리 보고 있자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화장품을 뺏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수상해 보였어요. 아내는 크게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고 저는 아내에게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남성용인데 왜 당신 화장대에 있어? 당신 쓰라고 샀는데 좋은지 내가 미리 써본 거야. 내 거를 미리 써봤다고? 화장품이 다 똑같지 왜 그런 짓을 해, 쓸데없이. 그리고 나 로션 안 바르는 거 알잖아. 한번 써보라고 산 거지. 생각해서 사다 줘도 말이 많어. 됐어. 쓰기 싫으면 두고 가. 좋은 걸 해줘도 알아봐야 해주지. 아내는 괜히 화를 내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제 옷장에서 나왔던 옷과 아내 화장대에 있던 남자 화장품을 보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정도면 합리적인 의심 아닌가요? 그래도 끝까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고 중학생 아들 둔 엄마로서 절대 가정을 버릴 만한 행동을 할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의심이 드니까 나쁜 생각은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작은 의심을 뿌리 뽑고자 하는 마음에 용산 전자상가로 가서 소형 카메라를 샀습니다. 무턱대고 의심만 하는 것보다 제대로 상황을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카메라를 사서 거실에 설치해뒀습니다. 정말 설치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긴 아내와 제 사이에 작은 의심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거죠. 결국 저는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지방으로 다시 내려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 2주를 일하느라고 집을 비워두었네요. 저는 집을 비우고 일하는 2주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설치해둔 카메라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만큼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괜한 제 의심이라고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믿음과 달리 아내는 끝내 저를 배신하고 말았어요. 2주 만에 집에 돌아온 저는 오자마자 카메라를 노트북에 연결해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나오는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영상 속에서 제가 보고 놀란 상황은 아들이 학교를 간 뒤 벌어지더군요. 아들이 나가고 아내가 혼자 남은 집에 제 3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익숙한 듯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한 조합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두 사람은 거실에서 손도 꼭 잡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다정해 보이더군요. 게다가 아내는 거실에 상을 펼쳐서 밥상까지 차리고 있었고요. 등골 빠지게 일하다 온 남편한테는 김치 하나 겨우 꺼내준 데다가 밥도 즉석밥을 꺼내줬으면서 초등학교 동창 친구한테는 갓 지은 밥에다가 반찬도 다양하게 차려주더군요. 이걸 보고도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집에서 아들 학교 보내고 아내가 제 친구랑 히덕거리고 있는 걸 보자 정말로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아내와 친구가 어떻게 만났는지 의문이었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업이 망한 뒤에 아내가 보험 영업을 시작했을 때 친구들과 만났을 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친구 한 놈이 암보험 실비 같은 게 필요하다며 말을 하길래 아내 명함을 줬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일인데 일이 이렇게 흐를 줄은 꿈에도 몰랐고 아내한테 도움이 되려고 했던 제 생각은 전부 틀렸던 겁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했던 걸까요? 제 인생 참으로 허망하지 않나요? 영상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든 저는 아내와 이제 이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구랑 바람난 아내랑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아내가 외도하는 부분이 담긴 장면을 편집해서 핸드폰으로도 옮겨놓고 컴퓨터에도 따로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내가 신이 난 표정으로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는 갑자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자 가증스럽더군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던 저는 아내를 추궁하며 물었어요. 당신 화장까지 하고 어딜 그렇게 신나게 다녀와? 어디 남자라도 숨겨뒀어? 아니 오랜만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야? 당신 무슨 의처증 있어? 당신이 의심을 하게 만들었잖아. 아니 내가 뭘 돈도 못 버는 한심하고 멍청한 남편이랑 사는데 내가 밖에서 내 맘대로 놀지도 못해? 내 팔자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머리가 나쁘니까 손발이 고생하는 당신이 뭘 알겠어? 아내는 끝까지 제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세상에 이런 뻔뻔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답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발악을 하면서 제게 화를 내는 아내를 보자 기가 막혀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아내의 뺨을 쳐버렸어요. 제가 갑자기 아내의 뺨을 치자 아내는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보더군요. 전 아내한테 노트북 영상을 재생시키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머리가 나쁘니까 집구석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화내는 거지? 애 엄마가 미쳤어. 진짜 정신 나간 게 누군데 나한테 화를 내. 아내는 뺨을 부여잡고 제가 재생한 노트북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는 노트북 영상을 끄려고 하자 노트북을 옆으로 치워버리더군요. 그러자 아내는 말을 더듬으면서 제 팔에 매달리며 말했어요. 당신 친구가 먼저 꼬셨어. 나는 진짜 보험만 팔려고 했다니까. 진짜야. 나 좀 믿어줘. 저리 안 떨어져? 더러운 손 어딜 손대?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은 바람 필 때 애 생각도 안 났어? 나는 일하면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랑 우리 아들 편하게 해줄 생각에 이 악물고 일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저는 거실에 있는 물건을 전부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제게 매달리면서 울더군요. 그리고는 끝까지 오해를 하면서 친구가 꼬신 거라며 말했습니다. 지금 누가 먼저 꼬신 게 문제입니까? 꼬신 사람이나 넘어간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너무 화가 난 저는 미리 핸드폰으로 옮겨둔 영상을 초등학교 동창 친구에게 보냈어요. 친구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친구였죠. 아내는 제가 친구에게 바람핀 영상을 보내자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자마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일부러 전화도 다 거절했네요. 친구 부인이랑 바람난 걸 들켰으면 찾아와서 빌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는 계속 전화를 하면서 오고 있었는지 금세 저희 집에 도착했더군요. 친구는 엉망이 된 집과 울고 있는 아내를 보자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다 오해야. 나는 저번에 너한테 받은 명함 받아서 보호만 들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먼저 술 먹고 꼬셨다니까. 진짜야.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둘이 좋다고 놀아날 땐 언제고 서로 안 꼬셨다고 하면 대체 누가 문제인 거냐? 보험 들라고 중간에서 소개시켜준 내가 죽을 죄를 진 거냐? 민씨가 그게 아니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진짜 오해야. 오해? 영상을 보고도 오해라는 말이 나와? 영상 똑바로 보거나 말해. 둘 다 아주 똑같으니까. 저는 친구와 울고 있는 아내가 보도록 노트북으로 영상을 다시 한번 켰어요. 영상 속에는 아내와 친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친구가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식이 그놈 언제 버릴 거야? 이제 돈도 없고 끈 떨어진 신발이잖아. 두 사람은 영상을 보자마자 똑같이 놀라더군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말했어요.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산다고 다 사람인 줄 알아? 니들은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들이야. 둘 다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제가 가만 안 두겠다고 말하자 쓰레기 같은 친구놈은 무릎을 꿇고 제 다리에 매달리며 말하더군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라. 이거 우리 아내가 알면 나 이혼당해. 알잖아. 내가 다시는 네 눈앞에도 안 나타나고 죽은 듯이 살게. 제발 한 번만 이렇게 빌게. 내 집은 풍비박산 만들고 네 가정만 중요해? 너 같은 걸 가장이라고 믿고 사는 재수 씨가 불쌍하다. 나는 너 다시는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거야. 나 진짜 이혼당하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 아직 어린데 부모가 이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부모도 부모다워야 부모지. 너는 있으니만 못해. 평소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하던 저는 재수 씨의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수 씨한테 영상을 보내려고 하는 순간 친구놈이 제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시 한번 빌면서 애원하며 말하더군요.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 위자료도 줄게. 그러니까 이번 딱 한 번만 조용히 묻어줘. 아내도 모르는 돈이야. 너 돈 필요하잖아. 대신 비밀로 해줘. 제발 부탁이야. 가정 박살내놓고 돈 5천으로 입막음 하겠다고? 내가 너처럼 입만 산 놈 말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돈 자랑이 하고 싶으면 너 내 계좌번호 알잖아. 한번 보내보던지. 내가 보내줄게. 진짜 한 번만 봐주라. 저는 친구가 돈을 수백억을 보낸다고 해도 이 일을 조용히 묻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제가 정말 입을 닫을 줄 알았는지 정말로 돈을 보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돈 5천만 원에 입을 다물 수 있었겠어요? 친구는 제게 5천만 원을 보내고 갔어요. 어찌나 한심하던지 이런 놈이랑 바람난 아내도 멍청해 보일 지경이었어요. 저는 아내도 집에서 쫓아내 버렸죠. 세상에 제 두 눈으로 바람 피는 걸 봤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친구 아내에게 편집했던 영상을 모두 보내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고 재수 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공무원이었어요.
제가 보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다 설명했어요. 저번에 보험 들겠다고 해서 제 아내 명함을 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서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제 친구랑 30년 지기예요. 충격도 너무 크고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니까 누굴 믿고 살겠어요. 이런 놈도 남편이라고 제가 그동안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진짜 제가 다 면목이 없네요. 재수 씨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더 볼 것도 없이 집에도 오지 말고 이혼 서류나 받을 준비하라며 막 화를 내더군요. 저는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제 친구는 어땠는 줄 아시나요? 재수 씨한테 이혼 소송 당했다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5천만 원 내놓으라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5천만 원 당장 내놔. 말 안 하는 조건으로 돈 받아다 놓고 뒤통수를 쳐? 나 말 안 하겠다고 한 적 없다. 네가 무작정 보낸 거잖아. 나 이혼 당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너는 나랑 내 아들까지 인생 망쳐놓은 거야. 위자료 더 줘도 모자를 파네. 뭐? 뚫린 입이라고 전화해서 5천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한 건지 친구들한테 물어봐야겠네. 저는 돈 내놓으라는 친구 말에 기가 찬 듯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친구와 아내가 바람난 영상을 초등학교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다 올려버렸어요. 몇 분 뒤 영상을 본 친구들은 하나같이 친구놈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도 욕을 해서 그런지 스스로 방을 나가더군요. 쓰레기만도 못했던 친구의 실체를 알게 된 친구들은 다 제 편을 들어줬고 바람난 친구는 모임에서 완전히 외장되고 말았습니다. 쓰레기 같은 친구의 몰락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재수 씨는 제가 보낸 영상을 정리해서 친구와 아내가 일하던 회사 인사가로 전송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내용에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했어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직원을 고발합니다. 재수 씨가 회사에 보내고 나자 파급력은 커졌어요. 친구는 회사에서 휴직 처리가 됐고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회사에 소문이 퍼져서 친구 놈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아내는 그동안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회사로 제보까지 왔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이혼하길 100번 잘했다 싶었어요. 아내가 일하던 보험회사로 그동안 아내가 얼굴로 팔았던 보험이라면서 여기저기서 제보가 이어진 거죠. 저도 까맣게 몰랐어요. 보험 팔겠다던 아내는 그동안 얼굴 믿고 일하고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내를 철석같이 믿었던 죄로 뒤통수를 세게 맞고 만 거예요. 아내는 본인이 궁지로 몰리자 제게 전화를 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왜 여보야? 난 이제 그쪽 같은 사람 몰라요. 모르는 사이에 사과가 무슨 소용인데 전화해서 이러세요? 우리 아들 생각해야지. 당신 일하는 거 바쁜데 혼자서 어떻게 키우려고. 너 같은 여편네 믿고 애 맡기느니 없는 게 나아. 그리고 그동안 무슨 짓을 했으면 엄마랑 안 살겠다고 그러니? 애가 엄마 없어도 된다는데. 제가 아들에게 이혼하게 된 사실을 말하자 아들은 망설임도 없이 저랑 살겠다며 말하더군요. 그동안 대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아들이 고민도 없이 아빠랑 살겠다고 했겠습니까? 생각보다 아들이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둘이 살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와 아들이 새 출발을 시작했을 무렵 바람났던 전 아내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어요. 처갓집에서 아내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장인어른께서 제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며 말씀하시더군요. 내 딸이 자네랑 손자한테 못할 짓 하게 키워서 미안하네. 우리도 화가 나서 집안에 들이지도 않고 있어.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자네 심정은 오죽했겠나. 장인어른은 제게 사과를 하면서 딸이지만 이런 짓을 한 자식을
자식으로도 생각하기 싫다며 절대 안 받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이혼 소송도 마무리되고 살만해졌어요. 아들도 전 아내와 있을 때는 항상 기죽어 있었는데 요즘은 성격도 활발해지고 여느 중학생 애들처럼 밝아졌어요. 하지만 전 아내는 이혼 후에도 가끔 전화가 와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답니다. 여보, 미안해.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는데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정말 죽은 듯이 집안일만 하고 살게. 이혼하고 도장 찍은 게 언젠데 여보야? 아니 남남인데 전화해서 미련하게 질척거리지 좀 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아내의 전화를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외톨이가 된 아내는 이제야 저와 아들 생각이 났었나 봅니다. 이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친구놈도 재수 씨한테 버림받고 회사도 결국 그만뒀다는 말이 들려오더군요. 그래도 창피한 건 아는지 회사에 소문이 퍼져서 못 다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죠. 남편과 아내가 손발이 맞아야 보기에도 좋다는 말인데 저는 결혼 생활 동안 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40 초반 이혼이 인생을 흔들 수야 있겠습니까? 새롭게 마음먹고 제 아들과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그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해요. 아직 인생 절반도 더 남았는데 인생사 세옹지마답게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제 긴 사연을 보면서 참 팔자 한번 세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소식만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